이번에는 너무나 유명한 벤저민 프리드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님이시고요. 경제학과 학과장까지도 지내셨었고요. 정말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케인즈의 이 에세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한번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증조부 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케인즈가 손자 손녀한테 남긴 그 글이기 때문에 아까 에세이의 제목을 다시 읽어드려야겠네요. 케인즈가 1930년대 썼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에세이니까 이 에세이에 대해서 역시 이 프리드먼은 증조부 세대보다 더 잘 살고 있나? 라는 질문으로 이 에세이가 또 시작돼요. 우리는 그들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을까? 또한 우리의 증손주 세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가? 요컨대 인류는 정말 진보하고 있을까? 또 그렇다면 그 진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진보 하면 많이 제시하는 그 데이터가 의학의 발전이고, 의학의 발전의 성과를 많이 얘기하는 게 유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냐 낮은 나라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수준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유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우리 삶은 상당 부분 나아졌고 분명 더 행복해진 것 같기도 하고, 천연두나 소아마비처럼 뭐 정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질병도 사실 퇴치할 수 있을 만큼 의학 수준이 높아졌고, 이제 암도 수술한다든가 암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요법들도 많이 등장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이 진보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공감의 메시지를 많이 제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진보한 건 맞지만 시민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만족스러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증조부 세대가 이런 발전을 전혀 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덜 행복했을까? 1930년대 그 당시가 덜 행복했을까? 지금이 정말 더 행복해진 걸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1930년부터 100년에 걸쳐 생활 수준이 4배에서 8배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그의 예상은 기가 막히게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의 태도에 있어서는 그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GDP를, 한 국가의 GDP를 높게는 8배까지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100년 동안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고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순기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태도적으로도 그만큼 만족스러워졌다,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를 귀환시켰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150년 전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 인간의 본성의 핵심은 끊임없이 나아지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욕구는 엄마 자궁에서부터 형성돼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두 순간이 이어지는 동안 누군가 자신의 상황에 아주 완벽하고 완전히 만족해서 어떤 변화나 개선도 바라지 않는 때는 아마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 상태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 삶에서 개선하고 싶어하는 핵심이다. 재산 증식은 사람들 대부분이 상황을 개선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불충분한 상태에서 나아지고 있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GDP 규모가 4배에서 8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도 계속 눈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규모가 작았던, 쉽게 말하면 못 살았을 때는 눈이 낮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만족감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눈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물과 기술 발전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 절대적 행복이 있고 상대적 행복이 있는데 절대적 행복은 충족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못 사는 사람은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더 빈곤해진다라는 것을 뜻하죠.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시간에 따라 바뀌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처한 영구적인 상황이 어떻든 언젠가는 그것에 순응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 수준에 만족한 삶을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평대 집에 살다가 30평대로 이사 갔어요. 근데 30평대 집으로 딱 이사 가는 순간 와, 집이 굉장히 커졌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30평대 집에 또 1년 정도 살다 보면 또 좁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제 40평대 집에 이사를 갑니다. 그럼 정말 큰 집에 샀고 자랑스럽고 이래요. 그러다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니까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현재의 상황에 100%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덤 스미스의 주장처럼 결과적으로 이 프리드만은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는 애덤 스미스에 더 공감한다. 이런 식으로 논거를 펼친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주장을 할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프리드먼이 활용한 그 근거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이 부분은 케인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주장한 거예요. 정말 토론 수준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예, 진짜 멋지네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못 보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일단 아주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넘어서면 절대적인 생활 수준에 좌우되기보다는 생활 수준이 변화하는 양상에 더 많이 좌우된다. 이미 그 만족감이 생겨버리면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원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동의는 그 이유는 분명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교 대상인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다. 그러니까 이 부에는 절대적 부와 상대적 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상위 80% 절대 과반인 거죠. 하위 20%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과반은 절대적인 부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게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픔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부를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 부,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MZ세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대는 그냥 절대적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적 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욕망이라는 거죠.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추구하는 그 동인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또 반문하듯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의 부의 기준을 상대적 부로 둔다면 그 삶이 계속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절대적 부로 관점을 가져간다면 내 남은 삶이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원하는 것,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것, 원할 수 있지만 그게 행복의 기준, 만족의 기준이 되면 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endless game of catch up, 영원히 쫓아가는 과정에서 맴돌아요. endless game, 끝없는 캐치업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끝나는 거죠. 이 삶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 상대적 부를 이루면 그러면 정말 또 부유해졌다고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 부를 어느 정도 이루면 여러분 뭐가 부자입니까? 부자의 개념이 뭡니까? 50억이면 부자입니까? 그럼 50억 부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닙니다. 100억을 갖고 있어야 또 부자라고 생각해요. 100억 부자들한테 물어봐요.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100억이 안 되는 자산가들은 100억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지만 100억대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10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해요. 엔들리스 게임 오브 캐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 지향하는 바를 존중합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남은 삶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 부의 수준의 고을 자체를, 상대적인 기준을 내가 알아서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제적 자유 또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부족한 제 생각마저도 말씀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정말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성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른 그 학자들이 공감을 했지만 또 상당한 사람들은 또 비판을 했는데, 성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분배 문제에 대해서 옳게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 이런 비판을 많이 담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케인즈는 에세이에서 인류가 상황과 무관하게 품는 절대적 욕구와 본인이 남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상대적 욕구를 구분했다. 케인즈는 이어지는 추론에서 인간 소비의 마지막 동기인 상대적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공략한 거죠. 사실 절대적 욕구보다 상대적 욕구가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이웃보다 더 많이 소비할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케인즈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이 실수의 핵심이었을지 모른다. 레이온 휘브드는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덜 야비한 소비의 동기는 또래 집단의 존경심을 얻고 싶은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행복하다. 비교 대상과 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한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낀다. 그러면서 여가 소비를 많이 늘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또래 집단의 존경심을 얻고 싶은 욕망,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안위를 더 생각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하는 그런 또 다른 이런 사회 문화적인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케인즈의 전망이 100% 맞을 수는 없다. 뭐 저는 이런 지적할 만한 것들은 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어떤 뭔가를 안건을 던지고 그 안건을 비판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면서 학문의 발전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인즈를 후대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계의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정말 케인즈의 생각과 또 케인즈에 대해서 여러 또 생각을 같이 공감하며 토론하듯이 펼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제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한 이 책의 내용이 제 채널을 통해서 공유됨으로써 여러분께 조금 더 공감과 좀 더 많은 생각, 그리고 경제관에 대한 관념을 좀 포착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책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